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고자 보는 시험이 아닌데 왜 그 양의 방대함을 얘기를 하세요? 이건 또 달리 말씀드릴게요. 양의 방대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부 방법론의 차이일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률 내용 전체가 다 시험에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전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의 규정은 다 정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것, 물어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사들이 새로운 거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냐라는 것은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20일의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시험 출제위원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분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라는 저희들은 전달의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아니면 강사들이 판단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의 출발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출제 경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고 그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출제 경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성적은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자. 달리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맞는 공부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맞는 공부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도 그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생소함은 우리가 실생활 밀접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건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 양의 방대함은 어떻게 정리하시라고요? 공부 방법 농상의 차이에서도 충분히 바꿔볼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반드시 이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순환 과정, 즉 11월, 12월 작년 거기 들어오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니까 몇 가지만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법률상의 용어라고 그러죠. 법률상의 용어가 아직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상의 용어 중에서도 예를 들어 명사가 하나로 사용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복합명사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단어를 끊어서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 법률은 없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지금 이제 과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는 거죠. 일단 글자를 가지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얘기예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민법이죠. 민법 제99조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제 토지라고 쓰겠습니다.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법적으로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중개사법에서도 구체적으로 정착물의 종류를 들고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여기서 이제 부르기도록 합시다.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뭔가 적용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공법이란 표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공법이 어떤 거냐? 규제에 관계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는 것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배우시게 되는 건데, 혹시 그 자료들 받으셨다면 자료 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법규범의 전체 체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규범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종교규범 이런 것도 있겠죠? 종교규범 이렇게 말하고, 또는 도덕규범이라고 그러죠. 도덕규범도 있고, 그 다음에 법규범 이렇게 칭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 하시는 과정에 수많은 규범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교규범이나 도덕규범은 강제성이 없더라는 거죠.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법규범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법규범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라도 강제할 수 있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는 것,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법규범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법규범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법규범의 전체 체계, 즉 규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규제의 근거라는 게 법규범 중에서 최상위 규범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규범 중에 최상위 법규범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천부 인권 포함한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을 헌법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통치 구조라고 칭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라고 그러죠. 대통령제 국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요.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부 조직의 구성 아니면 국가기관의 구성을 하는 것을 통치 구조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권 보장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심지어 뭐 행복 추구권 등등등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차 앞으로 깍두기 몇이 뛰어드네요. 그러면서 차 내놔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모든 재산권은 보장한다라고 해서 사유재산 보장제도의 원칙이 선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제3자가 마음껏 이렇게 침해하거나 할 수 없도록 이미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23조 1항에 재산권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대신에 23조 2항에서 그렇게 보장된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를 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공공복리에 적합하라 이렇게. 공공복리란 단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는 얘기예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공공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자가 침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그런 것들을 공공복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산권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제한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공복리적 시각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헌법 제23조 3항에서 경우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공공복리적 시각으로. 그런다고 해서 무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정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헌법전에가 쓰여 있다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 개별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 또는 법이라고도 칭하죠. 근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률이 어떤 거냐라고 칭하게 되면은 법률은 크게 종류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사법이라고 그러고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개인 간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또는 권리 의무자 간에 권리가 대등하다고 대등. 권리 의무 관계가. 수평적 관계 또는 대등적 관계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칭해 봅시다. 이런 국가기관 등 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무언가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공법이다라고 칭하게 된다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법에서는 권리 의무자 간의 권리 관계가 대등한 형태가 되지만은 공적인 관계의 공법에서는 상하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수직 관계라고 그러죠, 그것 보고. 그래서 행정 주체가 국민 대다수에게 무언가를 규제하는,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공법적이다, 공법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법이 됐든 공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법률을 배운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법률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법률을 배운다고 칭할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을 법률을 배운다고 말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법률 등에 법률 요건이라는 게 있게 되죠. 이게 흔히 말하는 원인관계라고, 원인관계. 그러면 그런 각각의 요건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